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연의 혹독한 법칙에서 거의 벗어난 듯한 섬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는 생사를 건 추격전이 없었다. 포식자의 포효도 없었다. 그리고 언제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자라는 생명체도 없었다. 섬의 모든 것은 보기 드물 만큼 평화로운 상태로 흘러가고 있었다. 원숭이 무리들은 거의 경계하지 않은 채 숲속 나뭇가지 사이를 오갔다. 여러 동물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안정 속에서 함께 살아갔다. 죽음은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대부분 질병, 노화 혹은 자연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단 두 생명체가 나타났다. 그 순간 숲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다. 나뭇가지 사이로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용하던 원숭이 무리들이 갑자기 공포에 질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사라져 있던 감각이 갑자기 돌아온 것이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파나마 운하 한가운데에는 바로 콜로라도라는 작은 섬이 있다. 이 섬은 화산이나 지각 변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1914년에서 1915년 사이 인간이 운하를 건설하면서 수위가 높아졌고 거대한 열대우림이 물에 잠겼다. 그때 남아있던 높은 땅이 오늘날의 섬이 되었다. 그렇게 바로 콜로라도는 육지와 완전히 고립되었고 자연스러운 진화의 흐름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의 세계가 되었다. 그 이후 바로 콜로라도는 생물보호구역으로 엄격하게 보호되었다. 사냥은 금지되었고 자원 채취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도 없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의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포식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험한 육식동물도 없었고 실제적인 생존 압박도 없었다. 그 덕분에 섬의 생태계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유지되었다. 고암 원숭이는 이 섬을 지배하는 영장류였다. 그들은 약 20마리씩 무리를 이루어 살았고 섬 전체에는 거의 65개의 무리가 퍼져 있었다. 각 무리는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도 큰 충돌 없이 살아갔다. 카푸친 원숭이, 거미 원숭이, 타마린 같은 다른 종들도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했다. 죽음은 드문 일이 되었고 대부분 질병이나 노화로 찾아왔다. 쫓기는 장면도 없었다.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순간도 없었다. 하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그 평온함 속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더 이상 사냥당하지 않게 되자 두려움은 필요하지 않은 감각이 되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감각은 서서히 희미해졌다. 한때 조상들을 날카로운 발톱과 치명적인 이빨로부터 지켜주었던 본능은 점점 잊혀져 간다. 바로 콜로라도는 매우 평화로운 낙원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 번도 시험받지 않은 낙원이었다. 포식자가 사라진 생태계는 위기를 겪어본 적 없는 사회와도 같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안쪽은 매우 연약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영원할 것 같았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이 되었을 때 바로 콜로라도는 세계에서 열대 생물학 연구가 가장 깊이 이루어진 지역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섬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변화가 기록되었다. 과학자들은 각 원숭이, 무리의 개체수, 그들이 사는 구역, 이동 방식,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습관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이전에는 거의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실험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가 되었다. 1999년 6월 수컷 하피 독수리 한 마리가 몸의 위치 추적 장치를 단 채 숲에 방사되었다. 그것은 길을 잃고 이곳에 날아온 것이 아니었다. 우연히 침입한 존재도 아니었다. 그 존재는 과학자들이 치밀하게 계산한 결정의 결과였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두 번째 하피 독수리가 다시 섬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훨씬 더 큰 성체의 암컷이었다. 몸무게는 거의 10kg, 날개를 펼치면 거의 2m에 달했고 발톱은 13cm가 넘었다. 두 마리가 함께 존재하게 되자 바로 콜로라도는 100년이 넘는 시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포식자를 다시 갖게 되었다.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선 존재였다. 하피독수리가 선택된 이유는 단순히 사나워서가 아니었다. 과학자들은 이 종이 열대우림에서 원래 존재하던 진화 압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하피독수리는 빽빽한 나무숲 사이, 높은 나무 위에서 성체 영장류까지 사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맹금류 중 하나다. 이 몸은 크고 무겁지만 짧고 둥근 날개와 긴 꼬리 덕분에 좁고 복잡한 숲속 공간에서도 빠르게 방향을 바꾸며 움직일 수 있다. 또한 둥글게 배열된 얼굴 깃털은 세워질 수 있으며 소리를 모으고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올빼미와 비슷한 구조로 숲속에서 소리의 방향을 무서울 만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준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두려운 이유는 크기에 있지 않다. 그것은 사냥 방식에 있다. 하피독수리는 먹잇감이 매우 경계하고 있을 때 바로 덮치지 않는다. 높은 곳에서 끈질기게 지켜보다가 무리 전체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린다. 단 몇 초의 빈틈만 생겨도 거의 소리 없는 급강하가 시작된다. 그리고 희생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난다. 섬의 영장류들에게 이것은 더 이상 진짜로 안전한 장소가 없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 실험의 목적은 원숭이 무리를 없애거나 섬의 동물 수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었다. 연구자들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다. 100년이 넘도록 포식자 없이 살아온 바로 콜로라도의 동물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생존 본능을 아직 간직하고 있을까? 두 마리의 독수리 모두 신호 발신 장치를 달고 있었다.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사냥할 때마다, 쉬고 있을 때마다 과학자들은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멀리서 관찰하고 자세히 기록했을 뿐 개입하지 않았고 쫓아내지도 않았고 도와주지도 않았다. 인간의 역할은 관찰에서 멈췄다. 그 순간부터 모든 반응은 자연의 몫이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과학이 던진 질문은 답을 얻기 시작했다. 두 마리의 하피독수리가 나타난 뒤 바로 콜로라도 숲은 더 이상 예전의 리듬을 유지하지 못했다. 변화는 요란한 재앙처럼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작고 반복적인 변화들이 야생의 삶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암컷 하피독수리는 평균적으로 약 4일 반에 한 번씩 먹이를 사냥했다. 수컷은 더 자주 활동했으며 성공적인 사냥 한 번까지 걸리는 주기는 약 3일 반이었다. 사냥 속도가 폭발적으로 빠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충분히 규칙적이었고 그만큼 계속되는 압박을 만들어내기에는 충분했다. 섬 전체에서 진짜로 안전한 곳은 없었다. 어디에서든 죽음은 예고 없이 나타날 수 있었다. 가장 많이 노려진 대상은 고함 원숭이였다. 이들은 한때 수와 안정성으로 섬을 지배하던 영장류였지만 이제는 주요 먹이가 되었다. 카푸친 원숭이도 자주 희생 목록에 올랐다. 느리고 움직임이 적은 나무늘 보조차 하늘에서 내려오는 발톱을 피하지 못했다. 사냥이 한번 성공할 때마다 그것은 단지 한 개체가 줄어드는 일로 끝나지 않았다. 그 여파는 숲 전체에 심리적인 압박으로 퍼져나갔다. 각 영장류 무리에게 안전하다는 감각은 조금씩 무너졌다. 당장 사냥당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문제는 불확실성이었다. 다음 공격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다음 목표가 아니라고 확신할 방법도 없었다. 이 압력은 전체 행동 체계를 바꾸기 시작했다. 경고 울음소리가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 원래 안정적이던 원숭이 무리의 생활 리듬은 끊기고 흔들렸다. 그들은 먹거나 쉬는 시간보다 주변을 살피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했다. 긴장은 점점 일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연구자들이 가장 주목한 지점이었다. 하피독수리가 얼마나 많은 먹이를 잡았는지가 아니라 한 포식자의 존재가 어떻게 생태계 전체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바로 콜로라도는 한때 두려움 없는 낙원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 낙원은 자연이 한 번도 진정으로 잊은 적 없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다. 생명은 평화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1년도
차해되지 않아 거의 위험을 모르고 살아가던 영장류 공동체는 다시 살아남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오래전에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반응들이 갑자기 돌아왔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오래된 스위치가 다시 켜진 것 같았다. 적응은 모든 종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같은 종 안에서도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새끼를 품고 있는 암컷들이 가장 빠르게 변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신호를 감지하면 그들은 즉시 새끼를 꼭 끌어안고 더 빽빽한 나무숲 속으로 깊숙이 이동했다. 그곳은 시야가 가려지고 위에서 공격당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드는 공간이었다. 반면 성체 수컷들은 위험을 마주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들은 무리의 중심에서 떨어져 나와 크고 긴 경고음을 냈다. 그 소리는 무리가 반응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행동은 수컷 자신을 더 쉽게 노출시키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나머지 무리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카푸친 원숭이는 예전처럼 높은 나무 위에만 머물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낮은 층으로 빠르게 내려가 속도와 방향 전환 능력을 이용해 숲 사이를 뚫고 이동했다. 몸집이 더 작은 타마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다. 움직임을 최대한 줄이고 복잡하게 얽힌 잎들 사이에 섞여들며 들키지 않기를 바랐다. 느리고 위험 앞에서 거의 무력해 보이는 나무늘보조차 변하기 시작했다. 위협이 가까워지면 으르렁거리고 앞발의 발톱을 휘두르며 동시에 더 접근하기 어려운 자리로 몸을 숨기려 했다. 그 반응들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방어 본능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함 원숭이에게서 나타났다. 그들은 단순히 경계심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았다. 위에서 오는 위험을 알리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경고 신호를 만들어냈다. 이 소리는 이전의 울음소리와 확실히 달랐고 위험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었다. 덕분에 무리 전체는 하늘에서 오는 위협과 땅에서 오는 위험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의 의사소통 체계에 새로운 단어 하나를 추가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세대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그들의 생애 안에서 일어난 변화였다. 이 모든 과정은 12개월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벌어졌다. 유전자 돌연변이도 없었다. 번식을 통한 자연 선택도 아니었다. 변화는 학습과 관찰에서 나왔다. 간신히 죽음을 피한 경험에서, 그리고 눈앞에서 누군가를 잃은 기억에서 비롯되었다. 생존 압력은 각 개체가 즉시 행동을 바꾸도록 만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또 하나의 흥미로운 법칙을 발견했다. 무리 전체가 함께 반응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하피 독수리는 공격을 미루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공포가 퍼지고 각 개체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했다. 이 상황에서 생존은 개인의 힘에 달려있지 않았다. 집단이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달려있었다. 바로 콜로라도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보여주었다. 두려움은 진화의 적이 아니다. 두려움은 생명이 적응하도록 돕는 도구다. 압력이 다시 돌아오면 사라진 줄 알았던 생존의 기억도 다시 깨어날 수 있다. 그것도 인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바로 콜로라도 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돌아보면서 과학자들은 점차 매우 특별한 역설 하나를 깨닫게 되었다. 두 마리의 하피 독수리가 나타나 섬의 생태계 전체를 흔들어 놓는 동안 그 숲 밖에서는 바로 이 맹금류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한때 숲 전체를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들었던 존재가 이제는 가장 보호가 필요한 종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하피 독수리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이 아니다. 번식 주기가 매우 느리다. 한 쌍이 보통 2년에서 3년에 한 번 정도 새끼 한 마리만 키울 수 있다. 알은 거의 2달 동안 품어야 하고 새끼는 스스로 사냥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때까지 둥지에 여러 달 더 머물러야 한다. 이것은 성체 한 마리 한 마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성체 개체 수가 조금만 줄어도 종 전체가 곧바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피독수리는 번식이 느릴 뿐 아니라 넓은 원시림에 크게 의존한다. 숲이 벌목, 도로, 인간의 활동으로 갈라지면 직접적인 사냥이 없어도 그들의 생활 공간은 빠르게 사라진다. 파나마에 남아있는 개체 수는 450마리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 숫자는 충분히 경고음을 울릴 만큼 적지만 동시에 이 종의 미래가 안전하다고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한 뒤 1980년대 말부터 보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1987년에는 미국의 번식센터가 세워졌고 2001년에는 파나마 현지에도 자연에 더 가까운 환경을 갖춘 또 다른 시설이 만들어졌다. 1998년부터 2008년 사이 사육되고 다시 방사된 하피독수리의 수는 처음 5마리에서 약 50마리까지 늘어났다. 번식이 느린 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은 상당한 성과였다. 하지만 방사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어린 새를 곧바로 숲에 풀어놓을 수는 없었다. 먼저 적응 과정을 거쳐야 했다.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피하는 법을 익힌 뒤에야 깊은 숲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과학적 노력과 함께 지역 주민들도 보전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둥지를 알아보는 방법과 활동 흔적을 기록하는 법을 배웠고 새로운 둥지 위치를 발견하면 보상을 받기도 했다. 2020년까지 이런 협력을 통해 최소 3개에서 4개의 둥지가 확인되었다. 그래서 바로 콜로라도의 이야기는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경고다. 인간이 자연에서 포식자를 제거할 때 생태계는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진다.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종들이 사라지면 먹잇감이 되는 동물들은 경계 본능을 잃고 생태계 전체의 구조는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하피독수리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무서운 존재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열대우림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자연에 아직 충분한 공간이 있고 충분한 먹이가 있으며 오래된 생태적 관계를 유지할 만큼의 균형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포식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지 한 종을 잃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생태계 전체의 생존 기억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자연은 존재하기 위해 절대적인 평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압력과 위험, 그리고 시련이 생명을 깨어있게 만든다. 포식자가 사라지면 생태계는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잊어간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너무 안전하고 너무 쉬운 환경은 우리에게서 경계심과 적응력, 그리고 정신적인 버티는 힘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기보다 그것을 생각과 기술, 그리고 내면의 힘을 단련하는 데 필요한 압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적절한 한계와 규율,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충돌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변화 앞에서 더 성숙하고 단단하게 서도록 만들어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인간이 생존 본능을 가장 쉽게 잃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배워보길 바란다. 이 내용이 가치 있었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달라. 여러분의 응원은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탐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된다.